이제 유도 저항성이라는 게 식물의 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성질을 유도하자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성하고 저항성이랑 비교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식물의 병이 발생을 하려고 그러면 식물체는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병원체는 병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식물이 병에 걸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면 병원성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병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저항성을 유도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도 저항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방접종 다 맞으셨죠? 코로나 예방접종 맞으셨죠? 코로나가 발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증상이 어디서 나와요? 주로 이하고 목하고 그러신 거죠. 그다음에 몸살 나고 그러는 거죠. 이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방접종은 어디다 맞으셨어요? 주사는 어디다 맞으셨어요? 예? 팔에 맞으셨죠? 왜 팔에 맞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 코에 맞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왜 팔뚝에 맞으신 거예요? 예? 예, 혈액이 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혈액이 돌기 때문에 온몸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식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식물은 수분이 어떻게 돼요? 뿌리를 통해서 증산작용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압력이 제일 낮은 요 선단 부위로 잎으로까지 잎에까지 이렇게 쭉 수분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는 어떻게 돼요? 잎에서는 수분이 그냥 날아가 버리죠. 여기 있는 수분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나요? 아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다가 접종을 했더니 전신에 다 저항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생긴 저항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다양한 병원에 대해서 다 저항성을 띠더라는 거예요. 우리 백신은 어때요? 코로나. 근데도 또 변이가 일어나니까 그 변이 일어날 때마다 또 백신을 맞아야 되니 안 맞아야 되니 굉장히 말이 많죠. 그런데 이 식물은 한 번 이렇게 유도가 되면 모든 병원균에 대해서 다 저항성을 띠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 예방접종 어떻게 맞는 거예요? 예방접종 백신을 어떻게 맞은 거죠? 코로나. 여러분들 대부분 다 메신저 RNA를 받았을 거예요. mRNA가 들어오면 mRNA를 넣으면 거기서 바이러스가 생기고 바이러스를 들어왔다고 이제 인지를 해서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는 거죠. 그게 백신인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즉 병원체 바이러스가 직접 들어오지 않은 거죠. 직접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병원체가 들어온 것처럼 인식을 해서 우리가 항체를 막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병원균을 직접 접종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몸 안에 바이러스를 넣을 때는 어때요? 약한 바이러스를 넣겠죠? 병원성이 강한 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병을 접종하는 거니까 우리 죽는 거고요. 백신이라는 거는 약한 걸 넣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식물에도 약한 병원균을 직접 접종을 하거나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 곰팡이랑 세균이랑 다 세포벽 가지고 있죠? 그 세포벽의 일부를 처리를 해주거나 병원균이 자라면서 내는 대사산물, 2차 대사산물을 처리를 해주거나 했더니 전신에 이렇게 획득 저항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죠. 병원균이 곰팡이,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선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크기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한데, 이런 종류들, 대부분의 많은 종류에 대해서 다 저항성을 띠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 즉,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물질 또는 미생물에 의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생물, 해조 추출물, 유도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아스피린 아세요? 아스피린 아시죠? 아스피린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저항성을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사람한테도 뭐 저항성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주로 뭐죠?
진통제 역할을 하는데 식물에 있어서는 이런 저항성을 유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루칸. 여러분들이 아시는 글루칸 뭐 있어요? 네? 포도에 글루칸이 많은데 포도에 제일 많은 글루칸 뭐 있어요? 여러분들 포도 과일에 당이 다 글루칸이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글루칸이? 그럼 당이라 그러면 글루칸 뭐 있어요? 포도에 제일 많은 당이 뭐예요? 그 다음에 과당, 설탕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글루칸이에요. 그러면 이런 글루칸들이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요. 그럼 글루칸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포도당, 그 다음에 ATP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 포도당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실로 다 전이가 되죠. 전류돼서 과실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여러 개 합쳐지면서 이제 전분이 돼서 과실이 발육하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성숙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성숙이 되면서 걔네들이 그 다당, 그 전분으로 된 애들이 다 이제 당으로 변하게 되면서 당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당이 이제 있습니다. 식물을 구성하는 식물에 있어서도 글루칸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알파 글루칸이에요, 알파. 얘네들은 곰팡이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또 이게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식물체에서요, 저항성 반응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식물체가 갖고 있는 건 알파 글루칸인데 베타 글루칸을 갑자기 만들어요. 왜? 어떤 때 그럴까요?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베타 글루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병원균 입장에서는 어때요? 식물체를 침입하려고 그러면 글루칸을 녹여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다당류를 단당류로 만들어야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해 효소를 내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나랑 같은 애가 와 있어요. 내 글루칸이랑 같은 게 있어요. 효소를 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못 내죠. 자기도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병이 거기서 정말 블락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이 글루칸을 처리를 해줬더니 저항성 반응이 유도가 되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얘네들은 병원균이 생성해내는 물질, 즉 배양을 하면서 나오는 물질을 처리를 했더니 저항성 유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성 반응을 유도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PR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 유도가 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접종했더니 이거는 컨트롤인데 아무 처리도 안 한 거고요. 요거는 얘네들을 처리를 했더니 이렇습니다. 병 발생이 안 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생물질이나 해조 추출물, 유도물질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미생물, 병원균 미생물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EM 있죠, EM. 유형 미생물들을 식물체에 또는 토양에 처리를 하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막걸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뿌리시죠? 특히 친환경 하시는 분들 막걸리 많이 뿌리시죠? 뭐 때문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효모죠, 효모 들어있고 알코올 들어있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2차 대사산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유도 저항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러시죠. 왜 막걸리만 돼요? 난 소주 뿌릴래요? 하시죠. 소주 효과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서는 막걸리에서는 미생물이 있어서 그런데 소주는 왜 있을까요? 그러면 여름에 일하시다가 혹시 소주 손이나 이런 데 발라보셨어요? 술 안 드시는 거였네. 어때요? 시원하죠? 왜 시원할까요? 알코올이 물보다 증발이 더 잘 되죠?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붙어서 증발시키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식물에서도 어떻게 써요? 소주 뿌리면 수분이 막 증발이 되죠? 삼투압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체는 어떻게 해요? 방어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설탕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에 당도 높이려고 설탕 뿌리신 적? 안 하셨어요? 설탕, 설탕을 뿌리면 당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설탕물을 뿌리시는 분들 많아요. 많이 계셨었어요. 그러면 1브릭스 포도 한 알에 얼마죠? 포도 한 알에 몇 g이에요? 20g. 엄청 크시네. 경조정은 몇 g이에요? 15g이라고 보죠. 15g이라고 볼 때 1브릭스가 올라가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포도 한 송이로 하시죠. 한 송이. 한 송이 500g이라고 쳐요. 1브릭스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몇 g의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브릭스면 1%잖아요. 500g에 1브릭스가 올라가려면 설탕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g이죠, 5g. 설탕 5g. 얼만큼이죠?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이만큼 있어야 돼요, 이만큼. 손가락 3개마디 정도 있어야 5g이 되는 거죠. 그게 포도 한 송이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설탕 물로 녹여서 한다고 그럴 때. 그죠? 5g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설탕물을 뿌리면 1브릭스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유도 반응과 같은 다른 반응들을 막 유도를 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고 습기가 촉진이 된다는 얘기죠. 설탕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당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설탕물로 인해서 불균형을 초래해서 식물체의 성숙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미생물 아까 말씀드렸을 거고요. 이제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가 자연스럽게 추출될 수밖에 없는, 즉 해조류에서 나온 물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바닷물. 그렇죠? 바닷물을 인위적으로 바다다가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품질도 좋아지고 병도 안 걸리고 그렇다는 거, 당도도 높아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조류 추출물, 당연히 해조류 추출물에 키토산이 있겠죠. 키토산, 개껍질, 조개껍질 이런 데가 바로 키틴이죠. 키틴이 산으로 바뀐 게 키토산이 되는 거죠. 이런 키토산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유도 저항성을 유도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키토산이 유도해낸 물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장 촉진 근권 세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냥 PGP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뿌리에서 찾아낸 그 미생물 중에 이런 효과를 보이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포도나무에 있어서는요, 포도나무 안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들이 오히려 이런 효과를 또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이 유도 저항성을 유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글루칸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병든 과실이 맛있다고 그랬죠? 병든 과실이 맛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글루칸이랑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당이 그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쭉 여러 가지로 체인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 아밀로스가 되고 아밀로펙틴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전분이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당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분이고 성숙이 진행되면서 다시 얘네들이 분해가 돼서 당 성분이 올라간다는 거였었죠. 그런데 그럼 병원균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단단한 거잖아요. 전분이 단단한 상태잖아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부드럽게 된 데서 자기네 영양분을 탈취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잡한 다당류를 단당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는 게 폴리갈락토로네이즈라고 하는 당 분해 효소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효소를 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분이 당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맛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식물체에서는 그거를 블락킹 시키는 또 효소를 내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계속 공진화를 해가면서, 예, 공진화 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피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기본 구조로 해서 나온 것들이고, 얘네들이 다 유도 저항성을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고에마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낸 해조류 추출물이에요. 인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되겠는데요. 보시면, 예, 물리적인 댐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물리적인 댐. 이게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곰팡이 세포벽과 똑같은 구조의 글루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곰팡이가 더 이상 침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PR 프로테인 중에 하나를 얘가 가지고 있는,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글루칸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베타 글루칸을 분해하거나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세포벽 구성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키틴이에요. 키틴을 녹이는 키티네이즈를 내버리는 거죠. 식물체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글루칸을 없애거나 키틴을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방어 기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 이 해조류 추출물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많이 반가우신 그림들 나왔죠. 포도 굉장히 유럽, 이게 프랑스 회사예요. 고에메라는 게 프랑스 회사에서 이런 이 해조류 추출물을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름 뭐라고 붙였습니까? 멋지잖아요. 백시프렌트를 식물의 백신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명명을 해서 브랜드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풀빅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믹산 같은 경우는 풀빅산보다 이제 분자량이 더 크고, 예, 직접 사용하기가 힘든 데 비해서 풀빅산 같은 경우, 풀빅산은 직접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미생물, 주로 해조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든지 세포막을 안정화시킨다든지 삼투압을 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공 조절이라든지 물관부 수송 향상, 그다음에 근권물의 수분 조절, 에틸렌이라든지 옥신과 같은 호르몬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거나 그 기능을 억제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휴믹산이랑 풀빅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믹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풀빅산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쉽게 식물체가 이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식물체에 직접 공급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믹산이랑 풀빅산은 대부분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요 파일이 필요하시면 요 파일 그냥, 예, 여기 세이브해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해조류 추출물이 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또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미생물도 전 식물체에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M 그러는 거고, EM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휴믹산, 풀빅산을 비교를 했더니 거의, 예, 차이가 이제 아까 미생물에 이용하는 것보다 좀 차이가 있는 게, 양분 이용성을 엄청나게 증대를 시키는데 그게 바로 철과 같은 이온을 칠레이트화 시킨다는 거죠. 칠레이트화 시킨다는 얘기는 그냥 그 원소 자체로서는 식물체가 흡수를 할 수 없는데 이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게 바로 칠레이트화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체가 쉽게 모든 양분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든지 삼투자극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든지 이온의 항상성, 즉 흡수되고 나가고들을 유지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더라는 거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휴믹산, 풀빅산이 이게 식물체 표피에는 수소이온이 많고 토양 입자에는 이러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물체가 필요로 하는 이런 양분의 양이온들이
흡착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교환이 되면서 양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휴믹산이나 풀믹산이 많이 도와주게 되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보면 이렇게 이탈리아 품종의 휴믹산이랑 품종 했더니 엽록삼량을 보겠습니다. 엽록삼량이 이렇게 차이가 엽록삼량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표시를 해놨는데 안 나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보시면 당도면에 있어서 여기 무처리의 15브릭스에 비해서 16브릭스까지 당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킬로그램 생산량에 있어서도 무처리에 비해서 다들 처리한 거에 생산량도 등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초기에는 엽록소 함량이 차이가 많이 나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나무 잎이 포도나무 잎이 성숙이 진행이 되면서 엽록소 간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든다. 하지만 초기에 엽록소 함량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시기에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오더라. 즉 과실 발달 초기에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5알라라는 거. 지금 우리 상표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펜타킵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초 생장을 억제하면서 오히려 광합성 효율을 촉진시킴으로써 과실 비대를 촉진하고 또 과실이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데, 이것들이 바로 여기 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쭉 엽록소까지 광합성을 하게 되는 엽록소를 생성해내는 중간 물질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요건데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밖에서 더 처리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제품인데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 성분이 요거라고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성분을 뭔가가 많이 집어넣어서 이제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처리를 해봤더니 보시면 델라웨어죠. 이렇게 무처리에 비해서 다들 신초 생장, 그 다음에 토양에 처리를 했을 때 그렇고 경협 처리를 했을 때도 컨트롤에 비해서는 다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처리를 했을 때보다 경협 처리를 했을 때 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처리에 비해서 당도가 20브릭스에서 22, 23브릭스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를, 어쨌든 당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즉 광합성을 促진함으로 인해서 엽록소에서 광합성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축적되는 당 성분을 높게 해서 그 당이 과실로 전류가 되고 과실에 전분이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당 함량이 증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착색이라든지 또 과실의 크기에 있어서 사과, 복숭아, 포도, 리치 등에서 다 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요즘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는 게 이게 티타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광촉매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광합성 효율을 증진시켜서 식물 생육, 즉 과실의 생육을 좋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당도 향상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같은 경우는 엽록소 함량을 증진시켜서 광합성을 촉진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량 증진되고 과실 품질도 향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또한
과실 품질과 관련된 효소 활성을 촉진을 시키게 되는 거죠. 당연히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내성이 증진이 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예, 생물적 방제라든지 코덱스 허용 물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고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물농약, 미생물농약, 생화학농약, 천적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생화학농약을 생물농약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항생물질, 즉 미생물들이 생산해내는 물질인데 세균의 활성을 보이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이 우리 통칭해서 항생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미생물들이 내는 물질, 그다음에 식물 성분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물 성분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걸 화학적 방제라고 안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넓은 범위에서 이거를 생물학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생물농약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이제 개발을 해야 약재로 우리가 관행농법에서 사용되는 이런 약재로 대체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나세요? PGPR 처리를 한 거랑 처리를 안 한 거랑 이렇게 생장면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병 저항성 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미생물이 곰팡이에 기생을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생물농약을 보게 되면 이런 다른 관행농약과 마찬가지로 방제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생물농약은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시설 내에서 포도를 재배를 하실 텐데 시설에 있어서는 좀 덜하지만 노지에 있어서 생물농약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마찬가지가 되겠죠. 병원균도 햇볕에 노출되면 생육이 어려울 거고요. 생물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도 햇볕에 노출되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증량제를 개발하는 게 생물농약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노출이 안 될까요? 생물농약 혹시 사용하시면서 그 안에 증량제 보셨어요? 증량제로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세균이나 미생물의 먹이가 영양원으로 공급이 되면서 코팅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콩가루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증량제가 되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코팅 역할까지 같이 해주게 되는 거죠. 생물농약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개발이 쉽지가 않아서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확대가 잘 안 되고 있죠. 생물농약은. 요거는 또 천적 이용 기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적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천적의 먹이가 없을 때, 즉 천적의 먹이는 뭐예요? 해충이겠죠? 해충이 없을 때 천적의 밀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대체 먹이를 유지를 하자는 거죠. 즉 여기에 이게 복숭아 혹진진물인가요? 복숭아 혹진진물이 딸기에 가는데 진디벌이라는 게 복숭아 혹진진물, 목화진진물이에요. 진디벌이 목화진진물의 천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 천적에 의해서 목화진진물이 없어지게 되면 천적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밀도가 줄어들거나 죽거나 막 이러겠죠. 근데 다시 목화진진물이 나오면 천적이 다시 살아나서 얘네들 가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목화진진물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크게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진디벌에 또 다른 먹이가 되는, 즉 이것도
얘의 천적도 진디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게 되면 진디벌이 밀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목화진딧물이 발생을 하면 얘를 가서 가해를 해서 목화진딧물의 밀도를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천연물 농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고요. 근데 이게 우리 친환경 농업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농약에 대해서 이게 PLS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관행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농약이 선택성이 거의 없었죠. 독성은 엄청나게 강했죠. 잔류기간은 엄청나게 길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 거꾸로죠. 거꾸로 무독성 내지는 저독성 농약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성이 엄청나게 강해서 다른 살충제를 한 가지 살충제를 뿌리면 한 가지 축만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잔류기간은 또 굉장히 짧아졌죠. 그래서 3중고, 4중고가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등록된 약제만 살포를 해야 되는 거죠. PLS. 그 안에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의 한계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친환경적인 기법,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병에 덜 걸리거나 해충의 피해를 덜 입는 상태로 식물을 유지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PLS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도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렇게 이 PLS가 크게 두 가지 규정이 정해지고 있는 거죠. 농약관리법하고 식품위생안전법인가요? 두 규정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식품위생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엮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과류면 핵과류, 즉 자두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핵과류인 복숭아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약재는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약관리법에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실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친환경 농업 또는 농약으로부터 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내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조기 진단이라는 겁니다. 조기 진단.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는 다 그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집어넣고 언제쯤 나올 거다 예측을 하는 정도였었죠. 그리고 해충이 발생, 그 다음에 병이 발생이 나타났을 때 옆집에 경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병이 발생하기 전에 징조를 미리 알아내자라는 거죠. 해충이 나타나기 전에 해충에 의한 피해가 식물이 반응을 보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더불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이면서 기초적인 친환경 재배법이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는 거죠. 저항성 품종을 육성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쉬었다 가려고 드린 이 사진이 되겠는데요. 1, 2, 3, 4. 무슨 꽃인지는 아시겠죠? 포도꽃 맞아요? 1, 2, 3, 4. 1, 2, 3, 4. 어느 게 진짜 포도꽃이에요? 1번? 예? 다 포도꽃. 그러면 거봉꽃. 샤인머스카트꽃.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기 거봉 샤인머스카트이고요. 요거는
두 개는 뭐로예요, 뭐로? 암꽃, 숫꽃. 우리 그 까베르네 소비뇽 아시죠? 저 와인용 품종. 이것도 이런 암꽃이 피는 꽃입니다. 이건 머루 숫꽃, 머루 암꽃, 머루 숫꽃. 이게 이제 전형적인 보이시죠? 주도 여기 있고 숫꽃 안 보이세요? 올해 꽃 폈어요? 아직 안 폈죠? 다 피셨어요? 다 폈습니다. 가온을 하시니까 이제. 아직 안 폈으면 꽃 필 때 꼭 확인해 보시라고 하시려고 그래요. 네. 이게 캠벨이랑 이거는 머스카다인이라고 하는 또 이런 거예요. 머스카다인이라고 하는 거. 제가 저 플로리다에서 공부할 때 이거 갖고 많이 했었는데요. 얘는 송이처럼 보이죠? 송이를 이렇게 우리 송이로 수확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알알이 수확을 해요. 떨어졌죠? 여기 흔적 보이시죠? 이렇게 알알이 수확을 하는 포도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장점이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몇 품종 들여왔고, 그 원예연구소 박교선 연구관 있을 때 많은 품종이 지금 들어와서 제주도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안 걸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우리 자생종 모르죠? 이거 모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보셨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보셨을 건데 관심 없죠. 그냥 길거리에 많아요. 개모루죠, 개모루. 얘랑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또 관심은 있고, 제 열심히 교배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려나 모르겠어요. 병에 좀 강한 애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병에 강하면 또 뭐예요? 우리 뭐로 이렇게 달리면 이거 또, 그죠? 아무튼, 이렇게 달리면서 병에 강한 이런 것들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도 수입량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수입량 지금 3분의 1 정도죠. 30% 포도 우리 전체 유통되는 양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수입 포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정말 우리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수입이 돼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수입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우리 수출량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자, 볼게요. 우리 수출량 이제 앞에 이게 킬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포도 얼마쯤 수출하는 거예요? 200톤 정도 수출을 합니다. 200톤. 우리 생산량이 얼마였었어요, 아까? 몇 톤? 25만 톤쯤 되나요? 30만 톤쯤 되나요? 25만 톤이라고 그냥 볼게요. 22만 톤이라고. 그럼 22만 톤에 2,000톤 나가는 거예요. 얼마 나가는 거죠? 1%? 20만 톤에 2,000톤이면 1% 나가는 거죠? 1%쯤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샤인마스카시 도입이 되고 생산이 많이 되면서 이제 해외로 수출이 많아지게 된 거죠. 옛날에 캠벨 거봉은 주로 교포 위주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교포 위주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현지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일본 거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총리도 말씀하셨지만 딸기도 이만큼 나가고 5,000톤 나가고 있는데 포도 2,000톤 나가고 있고 복숭아 500톤 나가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딸기랑 비교를 해보면 딸기만큼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또 실제로 보면 또 있습니다. 딸기는 말씀드렸잖아. 원래 그렇죠. 한 70%쯤 성숙이 됐을 때 따서 가면서 후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먹기 좋은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포도는 후숙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복숭아도 되긴 조금 되는데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딸기를 비교를 해 드리는데 실제로는 또 숨은 내막이 좀 있는 거죠. 예. 포도 수출, 주로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로 가죠? 중국, 베트남, 가나다 수니까 또 베트남, 또 주로 그렇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이 정도죠. 굉장히 많은 나라에 가고 있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75%, 80% 정도가 다 세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선은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넓혀야 되겠죠. 수출 대상국을 확대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 요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다음 데이터 볼까요? 수출, 네. 그렇죠. 그 데이터를 안 넣는다 이상하다. 지금쯤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네요. 상주, 김천, 우리 경북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70% 정도를 다 커버를 하고 있죠. 7, 80%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수출 현황이죠. 수출 현황입니다. 일본 1,700톤, 1,300톤 할 때 우리 1,800톤, 1,700톤 정도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 1,900톤, 2,000톤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출 못 하고 있었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우리가 왜 쟤네들을 앞지른 거예요? 샤인마스카트 때문에 그렇죠. 샤인마스카트는 무슨 어느 나라 품종이에요? 일본 애들이 환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수출은 거의 안 하죠. 그런데 해외의 수출 시장에서 자기네 거랑 경쟁을 하는데 자기네 품종 갖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지금 딸기랑 장미 국산 화율이 몇 %쯤 될까요? 95%, 96%예요. 왜 이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딸기 일본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들여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다시 역수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딸기 농가들이 막 이렇게 주저앉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로얄티를 확 매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써요? 로얄티 줄 돈만큼 가격 경쟁력이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얄티 안 주게끔 빨리 국산 품종 만들어 하니까 또 우리나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다 국산화율이 된 거죠. 지금 아무튼 그런데 지금 샤인마스카트는 얘네들이 로얄티도 요청을 못 하죠. 과수 특성상 6년이 지나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이고요. 수출의 편황 여기 수입량입니다. 이 사람들의 나라별 수입량을 한번 볼게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주로 거기 4대 대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대상국. 그런데 어떻습니까? 홍콩 20만 톤, 죄송합니다. 그렇죠. 20만 톤 수입을 하고 중국도 25만 톤을 수입을 해요. 베트남도 5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몇 톤 나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포도의 점유율 몇 %예요? 2,400분의 1쯤 되는 거예요? 예? 1000분의 1? 1000분의 2, 그쵸? 몇 %예요, 그러면? 0.02%. 1%도 아니고요. 0점대라는 거죠. 그죠?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서
시장을 점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정도에 머물러야 되냐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숭아 수출 지원단장하고 있다고 그랬죠.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차지하는 게 1%, 많아야 1%, 2%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장을 공략하기에 공략을 왜 못하고 있냐라는 거죠. 태국 그럼 한번 뵐게요. 우선 포도 말씀을 드릴게요.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바이어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말씀드리면 농가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우리 필요할 때만 수출을 해주는 게 그게 수출 지원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 바이어들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 바이어들이 수입해주면 되지. 이러고. 어떤 바이어들이 그렇게 불안정한 공급책하고 일을 하겠냐라는 거죠. 하시겠어요? 안 하죠. 참 재미들이 있습니다. 아니, 품종을 수출에 적합한 품종으로 교체를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 거 수출해줘, 그냥.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 막 이렇게. 안 사가는데. 그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다 똑같은 걸 거예요. 생산단지와 생산자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가 균일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균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동네에서 오는 거랑 이쪽 동네에서 오는 거랑 좀 같아야 되고요. 같아야 될 텐데, 심지어는 같은 박스 안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팔레트 안에서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박스 안에서도 품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이어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과실에 대한 이미지라는 겁니다. 예. 중국에서는 또 창피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왜 중국에 우리 샤인마스카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일본 품질, 일본 포도보다 우리 포도 샤인마스카시 포도가 품질이 형편없는데 왜 일본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 거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입 금지품이에요. 일본 포도는 수입 금지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갔어요? 그나마 왜 들어갔을까요? 중국산보다 우리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향이 좋기 때문에, 맛이 있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중국산하고 격차가 좁혀진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내수시장에 나오는 샤인마스카 품질 보면 수출도 비슷하지 않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그냥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혹시 또 다녀오신지 아닌지 몰라요. 그 선도 농가들 모셔다가 거기서 다 재배법 전수 받아서 거기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만큼 금방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금 수입 금지품에 대한 걸로 그냥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중국에서 또 가서 보면, 얘기 들어보면 우리 수출 업체들끼리 싸우는 거죠. 결국 바이어들끼리 싸운다는 얘기는 우리 수출 업체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싸게 줄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그냥 수출 업체들끼리 막 싸우니까 바이어들은 한편으로는 신났죠. 싼 거 막 받아서 팔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싼 게 좋은 게 들어가면 또 괜찮은데, 싸고 안 좋은 게 들어갔을 땐 그 물건이 다 소비될 때까지 다른 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좋은 게 계속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은 그거 안 사 먹죠. 다음 게 들어와도 또 아까 거랑 똑같겠지, 안 사 먹죠. 이렇게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끼리 좀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거를 좀 하자. 수급 전략을 또, 안정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수급을 해야 될까? 우리가 뭐 여기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이 제발 중국산하고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품질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과실로 보면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거고요. 이거 덤핑. 일부 지자체
전시, 덤핑, 뭡니까? 시장 군수들, 야, 우리도 수출하자. 한 팔레트 가지고 가. 그냥 공짜죠, 이건 공짜.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한 팔 공짜로 가져가갖고 사진 한 방 찍고, 야, 우리도 수출했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해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신뢰 관계를 참 그러게 여기처럼 아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안 해주니까 신뢰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일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현지 시장에서 바이어들이 느끼는 게요. 그래서 복숭아 예를 들기 복숭아죠. 일본 거는 맹신입니다. 맹신. 대만 시장 같은 경우에 일본 복숭아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거랑 미국 거랑 예전에요. 우리나라 거랑 미국 거랑 일본 게 들어오면 일본 거는 그대로 그냥 매장으로 보낸답니다. 저기는 미국산은 5팔레트 중에 1팔레트 정도 열어본대요. 우리나라는 전수.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희가 갔는데 그쪽에서 저온 창고에서 우리 거를 다 열어가지고 재포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냐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참 답답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정말로 창피한 일인데 가서 지금 얼굴이 화끈화끈, 이게 참 부러워서 그런 거죠. 농약이 일본에서 농약이 검출이 되니까 얘네들이 수출을 차단을 해버렸어요. 수입에서 차단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수출을. 그리고 대만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빨리 와야 되는데, 복숭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대만에서 가갖고 현지에 가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빨리 보내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맹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인정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복숭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한국산 복숭아 창피합니다. 과실간 수확 일자별 수입일 지역별 품질이 차이가 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 안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이래야 되냐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무른 게 와서 빨리 물러지니까, 너무 잘 익은 게 와서 빨리 물러지니까 좀 단단한 걸 보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파란 게 오더랍니다. 단단하잖아요. 맞죠? 안 익은 게 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참 답답한 거죠.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첫날은 2,000원 받을 수 있었어요. 둘째 날은 6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빨리 못 팔면 큰일 나니까. 이게 그러면은 다 결국은 우리 농가한테 수치 가격이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일본에서 30년 걸렸던 거를 우리가 1년, 2년 조금 그 수출량 늘어난다고 해서 무슨 어마어마하게 오래전부터 수출을 해왔고 수출 베테랑이 된 것처럼 까불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들 30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제발 저가부터 시작해라. 저가부터 서서히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보면 일본 거랑 각 품질 차이가 없는데 왜 일본은 20불 주고 우리는 10불밖에 안 주냐라고 하는 거죠. 바이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알아요. 2만 원짜리인지 1만 원짜리인지. 그렇죠? 저희 집에도 소비자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어떤 때는 박스로 갖다 줘보면 그 다음날 집에 가잖아요. 없어요. 맛도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받을 때 들었던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복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소비자들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발 우리 천천히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인정을 받자라는 거. 그 다음에 클레임,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클레임. 내가 잘못한 거면, 내 포장에서 나온 거면, 내 박스에서 나온 거면 내가 확실하게 배상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선. 정말 이건 수출뿐만이 아니라 내수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규격이 균일해야 시장에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거 다르고 이 사람 거 다르고 그거를 한 박스에 넣거나 한 팔레트에 내서 아니면 한 시장 내에 공급을 한다? 다 인정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박스 내에 특이랑 상이랑 있으면 특이예요, 상이에요? 네? 그죠? 그럼 차라리 10박스 중에 섞어서 10박스 만들지 말고 두세 개라도 제대로 된 특으로 만들어서 내고 나머지 상으로 내자는 거죠. 그러면 두세 개라도 특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다 이제 벨트화하고 체인화하고 지금은 유기농, 우리 친환경 하시고 유기농 포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체인으로 돼 있는 거죠? 연결망이. 그리고 공급도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이제 해보려고 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예,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균일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기농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할 때 문제가 유기농 포도 이미 국내도 마찬가지죠. 소비자들이 씨 없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씨 없는 포도 품종을 어떤 품종을 선발을 해서 하실 것인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샤인마스카스를 하시는데 경산에도 유기농 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가공을 해서 갖다 준 게 씨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냉장고에 아직까지 있어요. 작년 봄에 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데 경산센터에서 씨 없는 샤인마스카스를 똑같은 방법으로 동결건조해서 갖다 줬어요. 저희 실험실에 그냥 풀어놨어요. 며칠 안 가요. 싹 없어졌어요. 이게 소비자들이라는 거죠. 가공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품종이랑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소비자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소비자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부채 심리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대신해서 농업을 지켜주고 농토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리한테 뭔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죠. 지금까지 그래 왔었던 거고 그거에 많이 기댔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의 그 소비자들은 정말 이런 생각들을 거의 안 하죠. 이번에 선거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시면 이게 일본 애들 루비로망이죠. 루비로망 하나에 15,000엔 거의 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죠. 이것도 10만 원 이상을 샤인마스카 10만 원 이상을 받고 있고요. 현지에서 제가 홍콩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홍콩에서 이런 우리나라산도 중국 가서 일본산 못지않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만들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같이 고민을 하면 훨씬 더 우리 포도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친환경 포도도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정말 건방지게 여러 가지 제언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발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